환영합니다. 지식의 깊은 곳으로 함께 뛰어드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단순한 축구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약간 지루한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맞아요.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그 스코어보드에는 0대 0이라는 아주 건조한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네, 0대 0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0대 0이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폭발적인 심리전,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멘탈리티 붕괴의 순간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처보다 더 완벽한 텍스트는 없을 겁니다. 2726년 3월 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죠. LAFC와 휴스턴 다이나모의 MLS 2라운드 경기. 정확합니다. 그 경기 전반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포츠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자주 쓰는 말이죠. 네, 이 45분간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또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경기 전부터 이미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LAFC 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히 절정이었죠. 이 팽팽한 긴장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기 이전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기가 왜 그토록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폭풍의 전조를 보려면 LAFC,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흐름을 봐야 하거든요. 수치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텐데요. 불과 열흘 전이죠. 2월 18일 콩카카프 챔피언스컵 1라운드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골 3도움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4개나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건 그냥 혼자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완전히 지배한 거죠. 그런데 그 흐름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MLS 개막전이 바로 이어졌죠. 네, 바로 다음 경기가 2월 22일에 열린 MLS 개막전이었는데 상대가 무려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엄청난 매치업이네요.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AFC가 3대 0으로 완승을 해버립니다. 거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죠. 네, 여기서도 도움을 하나 추가하면서 팀의 완벽한 상승세를 이끌었죠. 시즌 초반부터 팀 전체 그리고 에이스의 폼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LAFC 벤치가 아주 영리한 혹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잖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수였죠. 2월 25일에 있었던 레알 에스파냐와의 2차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전반 45분만 뛰게 하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체력을 완벽하게 아껴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3월 1일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 체력을 100% 비축한 절정의 폼을 가진 최전방 공격수가 선발 원톱으로 출전한다. 이거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네, 수비하는 휴스턴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 압박감이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수치로 확 드러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원정팀인 LAFC가 볼 점유율을 무려 70%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70%요.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에 70% 점유율이라니 그럼 휴스턴 선수들은 그냥 45분 내내 공만 쫓아다니면서 수비만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점유율 70%라고 하면 단순히 공을 많이 가지고 있네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이건 말 그대로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문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도지만 뇌에 가해지는 인지적 과부하가 엄청나거든요. 인지적 과부하요. 네, 수비수는 상대가 공을 돌릴 때마다 진영을 유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시선을 돌려가며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합니다. 70%의 시간 동안 단 1초도 쉴 틈 없이 초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거죠. 진짜 쉴 틈이 없겠네요.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것보다 이 뇌에 쌓이는 정신적 피로감이 선수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군요. 실제로 전반 20분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공격이 매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휴스턴 수비진의 과부하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네,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죠. 전반 26분 상황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후방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아서 휴스턴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거든요. 그 장면을 전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상대의 촘촘한 수비를 뚫어낸 건 패스 자체의 속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블, 즉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 오프 더블 움직임이요? 수비수들이 70%의 수비 점유율에 지쳐서 집중력이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진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치명적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죠. 비록 왼쪽에서 수비수랑 팽편하게 경합하면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골망 옆을 살짝 스치고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돌파 한 번이 주는 심리적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났죠. 수비수들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저 선수가 우리 뒤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실하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전반 33분에는 날카로운 침투가 옵사이드로 선언되면서 또 한 번 간담을 서늘하게 하더니 전반 37분에 진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이때가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동료인 부앙가 선수가 오른발로 가마찬 슈팅을 휴스턴 골키퍼가 쳐냈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앞으로 흘러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때 세컨볼 찬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공격수들에 간 본능과 같은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슈팅이 골키퍼나 골대에 맞고 튀어나오는 이 세컨드 볼 상황은 그야말로 페널티 박스 안에 정글 같은 순간입니다. 정글이요? 수비수는 무조건 걷어내야 한다는 패닉에 빠지고 공격수는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야 하는 야성의 영역이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었죠. 네, 튀어나온 공을 향해 무작정 발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 한번 접어서 달려드는 수비를 완전히 속여 넘긴 다음에 왼발로 마무리를 시도하거든요. 와, 그 짧은 찰나에 페인트를 주고 반대발로 슛을 한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톱클래스 선수의 여유죠. 비록 골키퍼의 필사적인 선방과 뒤따라온 수비수의 클리어링에 막혀서 아쉽게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들을 쭉 듣다 보니까 경기장 안에 텐션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코어는 0대 0이었지만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 활시위가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육체적, 정신적 한계치에 다다른 채로 전반전 45분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된 직후 그 팽팽했던 활시위가 결국 툭 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네,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경기 흐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진 건데요. 휴스턴의 수비수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왼쪽 발목을 뒤에서 강하게 가격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태클을 범합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태클이 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은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심판의 반응입니다. 바로 카드를 꺼냈잖아요. 네, 주심이 상황을 보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정적인 퇴장 상황에서는 주심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VAR인 즉 비디오 판독을 거치거나 부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보통은 귀에 손을 얹고 잠깐 기다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장면은 VAR조차 사치할 정도로 명백하고 치명적인 퇴장 행위였습니다. 태클 직후의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요. 쓰러져서 꽤 길게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벤치나 관중석이나 순간적으로 주의 죽은 듯 조용해지면서 숨을 멈췄을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스스로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런데 규정상 이런 백태클, 특히 뒤에서 아킬레스건이나 발목을 노리는 태클이 축구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포츠 규정의 why,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뒤에서 들어오는 태클은 선수 입장에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흉기요? 정면이나 측면에서 들어오는 거친 플레이는 선수가 눈으로 보고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점프를 하는 등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 밖에서 그것도 디딤발의 발목이나 아킬레스건을 향해 체중을 실어 들어오는 태클은 무방비 상태에서 관절을 그대로 박살낼 수 있는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아, 방어할 틈조차 없다는 거군요. 게다가 이 상황은 공도 없었죠. 정상적인 수비를 위한 공 쟁털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예 다치게 할 작정이었던 걸까요? 이건 다분히 상대 선수를 신체적으로 위협하려는 고의적이고 감정적인 폭력 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심은 규정에 따라 경기장에 있는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레드카드로 단호하게 응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카를로스 선수는 도대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걸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프로 선수인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70%의 점유율,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대의 공격을 떠올려 보세요. 아, 뇌에 쌓인다던 그 피로감이요. 45분 동안 억눌려 있던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만들어낸 이성의 단락 현상입니다. 압박감이 누적되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공이 없는 상황에서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폭력적인 형태로 터져 나온 거죠.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잠시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직장에서 오늘 완벽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감정으로 뒤에서 부당하게 딴지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내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행히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큰 피해는 막았어요. 거기다 사과는커녕 그 딴지를 건 사람이 오히려 당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격이네요. 정말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맞아요. 오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보통 퇴장당한 선수는 곧바로 라커룸으로 빠져나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경기장을 떠나야죠. 그런데 카를로스는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장에 그대로 남아서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더니 급기야 자기가 태클을 해서 쓰러뜨렸던 피해 당사자에게 다가가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와, 이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카를로스 선수의 심리적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명백한 자신의 잘못으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본인도 스스로 감당이 안 된 거군요. 네,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밀려올 죄책감과 팀에 대한 미안함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히려 화를 내고 남 탓을 하는 전형적인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그때 두 선수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더라고요.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자기를 크게 다치게 할 뻔한 사람이 사과는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카를로스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 못마땅하다는 듯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신경전 때문에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던 경기장 공기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미 심판의 레드카드로 정리되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선수의 이 억지스러운 항의가 안 그래도 10명이 뛰어야 하는 자기 팀의 남은 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휴스턴 원정 경기 전반전 45분은 단순히 득점이 나지 않은 0대0의 지루한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정팀의 숨막히는 70% 점유율 축구,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업더블 침투와 슈팅들, 그리고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공과 상관없이 들어온 치명적인 백태클과 즉각적인 퇴장.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휘슬이 울린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으름장을 놓은 상대 선수의 무너진 멘탈까지. 이 극적인 심리 스릴러가 단 45분 안에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이 45분의 치열한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축구장 안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든 멘탈리티와 감정 통제가 물리적인 실력이나 뛰어난 전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멘탈리티가 전부라는 생각도 드네요. 생각해보세요. 홈팀 휴스턴은 70%의 점유율을 내주고 끊임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꽤 성공적인 수비였죠. 그렇죠. 그냥 0대0으로 마치고 라커룸에 가서 재정비를 했으면 될 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자 결국 수비수 한 명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과 무관한 그 감정적인 백태클 단 한 번으로 카를로스 게이는 그라운드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후반전 내내 팀 동료 10명이 상대의 맹공을 막아내야 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팀 전체를 망친 거래요. 한순간 평정심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대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팽팽했던 균형을 깬 건 결국 훌륭한 공격 전술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한 선수의 자멸이었네요. 거기다 자신의 명백한 폭력 행위 앞에서도 끝까지 심판의 판정과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태도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결국 발전은커녕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일상이나 커리어라는 치열한 경기장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예기치 않은 부당한 백태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끝없이 심판의 판정과 상대방만을 원망하며 경기장에 주저앉아 화를 내는 선수가 될까요? 아니면 큰 타격을 입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툭툭 털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팀과 자신을 위해 새로운 후반전을 냉정하게 준비하는 선수가 될까요? 아주 묵직하면서도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팩트클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결국 그 선택이 남은 경기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테니까요.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의 후반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항상 새로운 관점을 찾아 나서는 당신의 빛나는 호기심과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0대0의 치열한 드라마가 당신에게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고 후회 없는 후반전을 치르시길 바랍니다.